검은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지리산 자락에 굽이진 도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것은 미끄러지듯 질주하는 검은색 세단의 헤드라이트뿐이었다. 미르그룹의 회장 강태주는 뒷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잘 다림질된 슈트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등에는 핏줄이 곤두서 있었다.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이복 동생인 강민석 전무가 보였던 비릿한 미소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명백한 선전포고였으며 태주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이미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경호실장 박 팀장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차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백미러로 비치는 뒤쪽 도로에는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았지만 박 팀장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빗길을 달리는 타이어의 마찰음이 기분 나쁜 비명처럼 들려올 때쯤 갑자기 차량의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박 팀장이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육중한 차체는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빗길 위에서 춤을 추듯 미끄러지며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 태주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앞좌석 등받이를 움켜쥐며 충격에 대비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살해 시도가 분명했다.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세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에어백이 터지는 둔탁한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차체는 몇 번이나 바닥을 구르며 끔찍한 굉음을 내지르다 거대한 늙은 소나무 둥치를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다. 찌그러진 차체 안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으로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간신히 차 밖으로 기어나온 태주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졌다. 복부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이 폐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운전석 쪽을 바라보았지만 박 팀장은 이미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핸들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이 이 끔찍한 지옥에서 홀로 살아남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젖은 흙을 움켜쥐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저 멀리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밧줄이었다. 그는 피를 토하며 그 불빛을 향해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다. 같은 시각 낡고 허름한 해인 진료소의 당직실에는 간호사 이서윤이 낡은 의자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이 외딴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이곳은 밤이면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리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오늘 밤의 폭우는 유난히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읽고 있던 의학 서적을 덮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막기 위해 담요를 여몄다. 진료소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진료소 문을 누군가가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문을 열자마자 비바람과 함께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안으로 쓰러지듯 들이닥쳤다. 고급 슈트는 찢겨져 흙탕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남자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서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맥박은 미약하고 빨랐으며
복부의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검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장기 손상을 동반한 심각한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남자를 들것에 실어 처치실로 옮겼다. 남자의 체격이 건장하여 옮기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처치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드러난 남자의 상처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날카로운 파편이 복부를 깊게 찔러 들어갔고 그로 인한 출혈이 쇼크를 유발하고 있었다. 서윤은 신속하게 지혈제를 투여하고 수액 라인을 잡으려 했지만 남자의 혈관은 탈수와 쇼크로 인해 거의 잡히지 않았다. 그녀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혈관을 찾아 바늘을 꽂는 순간 천장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리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가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진료소를 덮쳤고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폭우로 인해 마을 전체의 전력이 차단된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서랍을 더듬어 비상용 랜턴과 양초를 꺼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남자의 얼굴은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이대로 두면 30분 안에 사망할 것이 확실했다.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지만 전화선마저 불통이었다. 산사태로 도로가 끊겼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구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교차했다. 의사도 없는 이곳에서 간호사인 자신이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실패할 경우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희미한 의식 속에서 태준이 서윤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악령만큼은 살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피 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속삭였다. 살려줘. 그 한마디는 오만했던 재벌 회장의 명령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선 한 인간의 처절한 애원이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고 소독용 알코올을 들이부으며 메스를 집어들었다. 서여윤은 랜턴 불빛을 최대한 환부에 집중시키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마취제도 턱없이 부족하여 국소 마취만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녀는 과거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어시스트하며 보았던 수많은 수술 장면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고 들어가는 서늘한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다. 솟구치는 피를 거주로 닦아내며 그녀는 손상된 혈관을 찾기 위해 집중했다. 밖에서는 노우가 몰아치며 창문을 깨뜨릴 듯 위협했지만 서윤의 귀에는 오직 환자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것은 사신과의 외로운 줄다리기였다. 복강 내에 고인 피를 석션도 없이 손수 닦아내며 출혈 부위를 찾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찢어진 혈관을 찾아냈을 때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바로 난관에 봉착했다. 지혈 겸자가 부족했고 봉합사도 넉넉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낚싯줄처럼 얇은 의료용 실을 이용해 섬세하게 혈관을 묶기 시작했다. 손전등을 입에 물고 양손으로 피 묻은 장기를 잡아당기며 바늘을 통과시키는 그녀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다. 환자의 몸이 고통으로 움찔거릴 때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를 달래며 수술을 이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태주는 고통 속에서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었다. 불길에 휩싸인 저택과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 민석의 얼굴이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환영 속에서도 유일하게 선명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따뜻하고 작은 손길이었다. 그 손길은 차가운 지옥의 밑바닥에서 그를 끌어올리는 구원의 밧줄과도 같았다. 그는 무의식 중에도 그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고통이 극에 달해 정신을 잃으려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잦아들며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짓고 상처 부위를 봉합한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장갑을 벗어 던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랜턴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준의 목동맥을 짚어보았다. 다행히 맥박은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기적이었다.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장비, 그리고 의사가 아니라는 한계 속에서도 그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태준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과 흙탕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깨끗해진 태준의 얼굴은 날카롭고 오만한 인상이었지만 잠든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묘한 연민을 불러 일으켰다. 서윤은 링거액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그의 천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어주었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수시로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다. 폭풍우는 새벽이 다가오면서 점차 잦아들었고 창밖은 짙은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진료소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태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 공간을 미약하게나마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며 이 남자가 깨어나면 닥쳐올 또 다른 폭풍을 예감했다. 아침 햇살이 먼지 쌓인 창문을 통해 들어와 태준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그는 무거운 눈을 천천히 뜨며 낯선 천장의 무늬를 응시했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복부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감각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불편한 자세로 잠든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피 묻은 간호사복을 입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채 잠든 그녀의 모습은 지난밤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구해낸 강인한 전사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태준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갈라진 목소리로 물을 찾으려 했으나 목에서 쇳소리만 새어나왔다. 그 작은 인기척에 서윤이 즉각 반응하며 눈을 번쩍 떴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곧바로 현실을 자각하고 태준에게 다가왔다. 차가운 청진기가 그의 가슴에 닿았고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눈빛이 그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했다. 의식은 명료하신가요? 여기는 해인 진료소입니다. 어젯밤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정했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눈앞에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빚진 은인이라는 사실이 뇌리에 깊이 박혔다. 이것이 그들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었다. 낡은 진료소의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눈부셨다. 강태준은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키려다 복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에 신음하며 다시 무너져 내렸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뇌리를 스쳤다. 빗길을 미끄러지던 차체와 고막을 찢는 파열음, 그리고 차가운 빛 속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던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복부에는 투박하지만 꼼꼼하게 감긴 붕대가 둘러져 있었고 팔에는 포도당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강민석이 보낸 자객들이 실패를 보고했을 때 놈이 지을 표정을 상상하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시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곧 이 일대를 이 잡듯이 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때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이서윤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과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밤새 간호하느라 퀭해진 눈밑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분하고 또렷했다. 태주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었지만 재벌계에서 자란 그는 타인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모든 관계는 거래였고 모든 친절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안다면 무엇을 요구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날선 시선을 무시한 채 침대 옆 협탁에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청개를 집어들었다. 열은 많이 내렸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복부의 상처가 깊어서 감염 위험이 높으니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태준의 이마에 청해를 대고 맥박을 체크했다. 태준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넌 누구야? 서윤은 잡힌 손목을 부드럽게 빼내며 대답했다. 해인 진료소 간호사 이서윤입니다. 당신은 어젯밤 교통사고로 이곳에 실려왔고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태연한 대답에 헛웃음을 지었다. 의사도 아닌 간호사가 재벌그룹 회장의 배를 갈랐다니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녀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했을 것이다. 태주는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으며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댔다. 그는 자신의 목숨값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지갑은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내 이름은 강태준이다. 미르그룹 회장이지. 나를 살려준 대가는 섭섭지 않게 하겠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 돈이든 명예든 뭐든지 들어주지. 그는 거만한 태도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눈을 크게 뜨거나 납작 엎드리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서윤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을 챙기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환자분 신원은 관심 없습니다. 진료비는 나중에 원무과에 정산하세요. 지금은 식사하시고 약 드시는 게 우선입니다. 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제안을 콧방귀 뀌듯 무시하는 여자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녀의 태도는 도도함이라기보다는 삶에 지쳐 감정이 메마른 사람의 그것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다. 낡은 간호사복과 손목에 찬 저렴한 시계, 그리고 손끝에 배어있는 소독약 냄새. 그녀는 지독히도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함이 숨겨져 있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본능적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지금 당장 서울로 복귀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몸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강민석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가 절실했다.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킬 의료인이 필요했다. 그는 죽을 한 숟가락 떠넘기며 서윤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이 여자는 돈에 휘둘리지 않고 입이 무거워 보였다. 게다가 자신을 살려낼 만큼 뛰어난 의술과 담력을 가지고 있었다. 완벽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단순히 고용인으로 둔다면 언제든 매수될 위험이 있었다.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확실하게 묶어둘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은 미친 짓에 가까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다. 자신을 노리는 정략 결혼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완벽한 방패. 태주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서윤을 불렀다. 이 간호사, 잠시 앉아보지. 할 말이 있어.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태주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폭탄 선언을 던졌다. 나랑 결혼하자.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듯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태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말을 이었다. 농담이 아니야. 나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당분간 내 신분을 숨기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필요해. 너는 내 전담 간호사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내 아내가 되는 거야. 기간은 내가 완전히 회복해서 경영권 방어를 끝낼 때까지. 대략 1년이면 충분해. 그 대가로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주지. 서윤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머리를 다치신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회장님, 여기가 삼류 드라마 촬영장인 줄 아세요? 저는 간호사지 회장님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욕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인생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그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려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진료실의 정막을 깨고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윤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었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욕설과 고함 소리는 조용한 진료실 안까지 새어나왔다. 야, 이년아, 내 애비가 쓴 돈 갚을 날짜가 오늘까지인 거 잊었어. 지금 당장 입금 안 하면 네 애비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택배로 보내주마. 남자의 목소리는 섬뜩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애원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월급 나오면 바로 보낼게요. 제발 아빠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비웃음 섞인 대답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뚜. 끊어진 신호음이 그녀의 절망을 대변하듯 공허하게 울렸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그녀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가난과 불행의 늪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태주는 침대 위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불행을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쾌재를 불렀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태주는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는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해결해주지. 그 빚이 얼마가 되었든 내가 전부 갚아주겠다. 대신 너는 내 제안을 받아들여. 서윤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역광을 만들어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손은 늪에 빠진 사람에게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자존심이나 도덕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서윤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 힘겹게 물었다. 정말 아빠를 살려주실 수 있나요? 태주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미르그룹의 법무팀과 자금력이면 사채업자들 따위는 하루아침에 가루로 만들 수 있어. 내 아버지는 평생 빚독촉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될 거야. 단 조건은 하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강태준의 아내로서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할 수 있겠나?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태주는 그녀를 일으켜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거래 성립이군. 이제 서울로 갈 준비를 해. 내 개인 비서가 곧 헬기를 보내올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존댓말을 써라. 대외적으로 우리는 사랑에 빠져 전격적으로 결혼을 결심한 커플이니까.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평범한 시골 간호사였던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그룹 회장의 아내가 된다니.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잠시 후 진료소 밖에서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구조 헬기가 도착한 것이다.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뛰어내려 진료소로 달려왔다. 그들은 태준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예의를 갖췄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태준은 그들의 인사를 가볍게 손짓으로 바꾸는 서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해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곧 나와 결혼할 뿐이다. 앞으로 사모님으로 깍듯이 모시도록. 경호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훈련받은 대로 즉시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서윤은 얼떨결에 인사를 받으며 태준의 팔에 이끌려 헬기로 향했다. 헬기가 상공으로 떠오르자 작아지는 진료소와 마을의 풍경이 눈 아래로 멀어져 갔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옆자리에 앉은 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가 잡은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족쇄와도 같았다. 태준은 눈을 감은 채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강민석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모든 놈들. 목을 씻고 기다려라. 내 아내와 함께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줄 테니까. 굉음과 함께 헬기는 서울을 향해 속도를 높였고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기묘한 동거가 막을 올렸다. 서울의 중심부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강태준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헬기에서 내려 리무진으로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세상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정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창밖으로 잘 정돈된 조경수와 대리석 조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름답지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풍경이었다. 서윤은 태준의 팔을 부축하며 차에서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저택은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태준은 복부의 통증을 참아내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이곳은 그에게 집이 아니라 언제든 적이 튀어나올 수 있는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현관에 들어서자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보다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특히 실종설이 돌던 회장이 낯선 여자와 함께 그것도 초췌한 몰골로 돌아온 것에 대해 수근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집사장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딱딱한 어조로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무사귀환을 축하드립니다. 사모님과 전무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준은 대꾸 없이 거실로 향했다.
서윤은 그의 보폭에 맞춰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집 안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감시 카메라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그녀의 피부를 찔러왔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는 두 남녀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태준의 계모인 최 여사와 이복 동생 강민석이었다. 그들은 태준이 들어오자 놀란 듯한 연기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 태준아, 이게 무슨 일이니?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최 여사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은 태준의 상처 부위를 훑으며 계산적인 빛을 띠고 있었다. 민석은 삐딱하게 서서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형님, 정말 명줄 한번 즐기시네요. 그 정도 사고면 지옥 구경 좀 하고 오셨을 줄 알았는데. 그의 말 속에는 살아 돌아온 형에 대한 실망감과 적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태준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표정을 굳히며 차갑게 대꾸했다. 실망시켜 미안하구나. 아직은 저승사자가 나를 거부하더군. 그리고 오늘 내 생명의 은인이자 앞으로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사람을 소개하지. 태준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나서게 했다. 최 여사와 민석의 시선이 동시에 서윤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석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여자는 또 뭐예요? 어디 술집에서 데려온 작부입니까? 형님 취향이 이렇게 저급해진 줄은 몰랐네요. 서윤은 민석의 모욕적인 언사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들의 행패를 수없이 겪어온 그녀에게 이 정도의 언어폭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민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아내이자 전담 간호사 이서윤입니다. 말씀은 가려 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술집이 아니라 생사를 오가는 의료 현장에서 회장님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감히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하층민 여자의 당돌함에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최 여사가 부채를 펼치며 싸늘하게 끼어들었다. 간호사라니 기가 막히는구나. 태준아, 네가 사고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나간 모양인데 우리 강씨 집안 문지방은 아무나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근본도 없는 것을 데려와서 안주인이라니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녀는 서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태준에게 쏘아붙였다. 태준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혼인신고 접수증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미 법적으로 정리 끝났습니다. 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시체가 되어 돌아왔을 겁니다. 민석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형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딴 종이 조가리가 무슨 소용이라고. 이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태준은 여유롭게 그를 바라보며 받아쳤다. 이 사회는 내가 설득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리고 민서가 네가 보낸 자객들이 실패했다는 보고는 받았겠지. 그 말에 민석의 동공이 급격하게 흔들렸다. 태준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다음번에는 좀 더 확실한 놈들을 보내야 할 거야. 물론 그때는 내 목숨도 걸어야 하겠지만. 형제간의 살벌한 기싸움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다. 가자 여보.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서윤은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 상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등 뒤에서 쏟아지는 최 여사와 민석의 살기 어린 시선이 따가웠다. 서유는 이 화려한 저택이 사실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보다 더 위험한 곳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오직 태준과 자신만이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아군이었다.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태준의 침실은 웬만한 아파트 한 채보다 넓었다. 킹사이즈 침대와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다. 서유는 재빨리 그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혔다. 식은땀으로 젖은 그의 셔츠를 벗기자 붕대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와 있었다. 무리한 이동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상처를 악화시킨 것이 분명했다. 서유는 가져온 의료 가방을 열고 신속하게 드레싱을 교체했다. 그녀의 능숙한 손길에 태준의 찌푸린 미간이 조금씩 펴졌다. 처치를 마친 서유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태준이 평소에 복용하던 약병들과 물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직업적인 호기심과 본능적인 의구심으로 약병들을 집어들었다. 주치의가 처방했다는 진통제와 수면제, 그리고 영양제들이었다. 그런데 성분표를 확인하던 서윤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다. 각각의 약물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것들을 함께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특정 성분이 결합하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을 서서히 느리게 만들어 만성적인 무기력증과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합이었다. 서윤은 물병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무색무취의 생수처럼 보였지만 아주 미세하게 아몬드 향과 비슷한 화학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예민한 후각을 가진 그녀는 단번에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것은 비소와 유사한 독극물을 아주 희석하여 장기간 복용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독살 수법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태준이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가 이 집 안에서 그를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있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이 약들 누가 챙겨주는 건가요? 서윤의 심각한 목소리에 눈을 감고 있던 태준이 눈을 떴다. 이 집의 오랜 가정부인 박 여사가 관리하지. 어머니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라 믿을 만한데 왜 그러지? 서윤은 약병과 물병을 그에게 보여주며 낮게 속삭였다. 이 약들 같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었어요. 만성적인 피로와 두통, 그리고 가끔 심장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있지 않으셨나요? 태준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녀가 말한 증상들은 최근 몇 달간 그를 괴롭혀왔던 원인 불명의 증세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집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믿었던 가정부까지 매수되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치밀었다. 최 여사와 민석의 짓이 분명했다. 그들은 사고로 위장해 자신을 죽이려 하기 전부터 이미 보험을 들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씁쓸한 표정으로 웃었다. 내 주변에 사람은 없고 온통 늑대들 뿐이군. 이제야 네가 왜 필요한지 더 확실해졌어.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넓은 세상에 너 하나뿐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과 서윤에 대한 절실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회장님의 모든 식사와 약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도 제가 확인하지 않은 건 드시지 마세요. 제가 있는 한 그 누구도 회장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호사의 의무감을 넘어선 동지애였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저택의 공기를 밀어내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더욱 고요하고 음산해졌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고 정원의 나무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겼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태준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욕과 멸시, 그리고 생명의 위협.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빚 때문에 시작된 계약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이 고독한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진심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녀는 의료 가방에서 해독제 성분이 있는 앰플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내일 날이 밝으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설 준비를 마쳤다. 미르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 아래서 사람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지만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단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강태준 회장과 그의 베일에 쌓인 새 신부 이서윤이었다.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친 서윤은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수수한 간호사복 대신 입은 짙은 남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가녀린 어깨 라인을 우아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태준이 직접 걸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녀가 이제 강태준이라는 위험한 세계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표식과도 같았다. 태준은 턱시도를 입고 서윤의 뒤에 서서 거울을 통해 그녀와 시선을 맞추었다.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묘한 열기와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밖에는 우리를 물어뜯으려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지만 내 팔만 놓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해.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순히 파티 파트너로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자 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하는 의료진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다. 태준이 내민 팔짱을 끼는 순간 서윤의 손끝에서 그의 미세하게 빠른 맥박이 느껴졌다. 그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한 빛의 폭풍이 몰아쳤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와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고 서윤을 에스코트하며 레드카펫을 걸었다. 서윤 역시 태준의 팔에 의지한 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우아한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재벌가의 영예가 아닌 무명의 여자가 회장의 옆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서윤의 기품 있는 자태에 압도되어 감히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했다. 인파 속에서 강민석 전무와 최 여사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민석의 눈은 태준의 안색을 살피며 약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형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민석이 과장된 제스처로 환영하며 웨이터가 들고 있던 쟁반에서 와인 2잔을 집어들었다. 그는 잔 하나를 태준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다. 형님의 귀환과 새로운 형수님을 위해 건배하시죠. 이것은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빈티지입니다. 태준이 잔을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서윤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민석이 건넨 와인잔에서 미세하게 피어오르는 낯선 향기를 감지했다. 그것은 고급 와인의 오크향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아까 태준의 방에서 맡았던 그 화학적인 냄새와 유사했다. 알코올과 반응하면 급격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서윤은 우아하면서도 재빠른 동작으로 태준의 앞을 막아서며 자연스럽게 와인 잔을 가로챘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죄송하지만 도련님, 회장님께서는 현재 수술 회복 중이라 알코올 섭취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과 알코올이 반응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가족이라면 가장 먼저 건강을 챙기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다. 주변에 있던 주주들과 귀빈들이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태준을 골탕 먹이려다 오히려 자신이 형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무심한 동생으로 몰리고 만 것이다.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군요. 형수님께서 워낙 철두철미하게 내조를 하시니 안심이 됩니다. 그는 비꼬는 말투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서윤의 기지로 인해 태준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태준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며 흐뭇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민석의 공격을 완벽하게 받아치는 모습에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연회장 곳곳에 설치된 특수 조명들이 빠르게 전멸하며 태준의 시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 위해 민석이 설계해둔 두 번째 함정이었다. 현기증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태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태준은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시야가 왜곡되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어지며 이명이 들려왔다. 그때 서윤이 재빨리 태준의 몸을 끌어안으며 마치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처럼 그의 귀에 입을 맞대었다. 회장님,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셋을 세면 숨을 들이마시고 다섯에 내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는 태준의 의식을 붙잡아주는 닷과 같았다. 서윤은 남들의 눈을 피해 태준의 손바닥에 있는 혈자리를 강하게 지압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지자 태준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태준을 부축하여 인파를 해치고 VIP 휴게실로 향했다. 휴게실의 문이 닫히고 소음이 차단되자마자 태준은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서윤은 즉시 자신의 의료용 파우치를 열어 혈압계와 청진기를 꺼냈다. 맥박은 분당 120회를 넘나들고 있었고 동공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조명에 의한 광과민성 발작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겹친 증상이었다. 서윤은 침착하게 태준의 셔츠 단추를 풀고 흉부를 마사지하며 그에게 안정을 유도하는 주사를 놓았다.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태준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서윤은 땀에 젖은 태준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쇼크가 올 뻔했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서윤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지금 나가면 저들은 내가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거야. 나는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태준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잡은 서윤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공포를 밀어내고 있었다. 고마워. 아까 와인도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오늘 무너졌을 거야.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쌓인 신뢰는
어느새 감정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을 올려다보며 그녀가 단순한 간호사나 가짜 아내가 아닌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서윤 역시 고독하고 상처투성이인 이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모성애와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태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얼굴이 서윤에게 가까워지자 그녀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태준은 키스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다시 나가자.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당신이 내 유일한 버팀목이니까. 옷숨의 무새를 다듬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온 태준은 방금 전 쓰러질 뻔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에 소란스럽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에 대한 우려 섞인 소문이 많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건재합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저를 죽음에서 구해준 현명하고 강인한 아내 이서윤이 있습니다. 태준은 서윤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녀는 단상으로 올라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태준은 민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선전포고와도 같은 연설을 이어갔다. 앞으로 미르그룹은 그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분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룹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석과 최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표정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은 서윤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태준은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며 서윤의 허리를 감싸고 단상을 내려왔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은 완벽한 재벌가 부부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땀방울은 그들이 방금 치열한 전투를 치렀음을 증명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리무진 안은 고요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올라가고 두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서윤은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를 느끼며 시트에 몸을 기댔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서윤은 잠시 흠칫했지만 거부하지 않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오늘 정말 잘했어. 당신 덕분에 살았어.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서윤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회장님도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다시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겠다고요. 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깍지 껴잡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은 수많은 적들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확실한 아군님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싹튼 감정은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민석이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라는 사실을.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태준과 서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집으로 향했다. 강민석 전무의 집무실은 깨진 유리 조각과 엎러진 술병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창립기념 파티에서의 참패는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형에 대한 열등감은 이제 사리를 넘어 광기로 치닫고 있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들이켰다. 강태준이 저토록 빨리 회복하고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 이름 모를 간호사 계집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태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아킬레스건이었다.
민석은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인터폰을 눌렀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우아하게 굴 필요도 없었다. 그는 태준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놈의 여자를 잡아와.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라. 같은 시각 이서윤은 태준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잠시 시내의 한방병원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었다.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들을 주차장에 둔 채 뒷골목 약국으로 향했다. 늦은 오후의 골목길은 스산했고 어디선가 불길한 시선이 그녀의 등 뒤를 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서윤이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려던 순간 검은색 승합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튀어나와 순식간에 그녀를 에워쌌다. 서윤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누군가가 뒤에서 약품이 묻은 헝겊으로 그녀의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다. 태준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윤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다. 그녀는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연락도 없이 자리를 비울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고 곧이어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민석의 비열한 웃음소리였다. 형님, 소중한 물건을 너무 함부로 굴리시는군요.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짐승의 그것처럼 변했다. 민서가 내 안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저주처럼 낮고 섬뜩했다. 민석은 킬킬대며 비웃었다. 그런 협박은 와서 하시죠.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 오셔야 합니다. 경찰을 부르거나 딴짓을 하면 형수님은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목이 잘려서 돌아갈 겁니다. 아, 그리고 올 때 회장 직인과 주식 양도 각서도 잊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지자 태준은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박살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미르 그룹의 회장은 사라지고 오직 짝을 잃은 늑대의 분노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태준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방탄조끼와 호신용 3단봉을 꺼냈다. 그는 더 이상 법이나 절차 따위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연락하여 비공식 전개 요원들을 소집했다. 오늘 밤 서울 바닥이 피로 물들더라도 그는 서윤을 찾아낼 것이었다. 납치된 서윤은 폐공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정신을 차렸다. 손발은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의료인으로서의 본능을 발휘하여 자신의 상태를 체크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약물에 의한 현기증이 남아있었다. 눈앞에는 민석이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깼나 형수님? 형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끼리 즐거운 대화나 나눠볼까? 민석이 다가와 서윤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거칠게 떼어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에 서윤이 신음했지만 그녀는 결코 기죽지 않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정말 불쌍한 사람이군요. 서윤의 첫마디에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서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져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고작 한다는 짓이 여자 하나 납치해서 협박하는 건가요? 회장님은 당신을 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하다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기어 들어가는 꼴이 우습네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은 민석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렸다. 격분한 민석이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서윤은 입가에 묻은 피를 뱉어내며 싸늘하게 웃었다. 그래, 때려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폭력뿐이라는 걸 증명하는 꼴이니까. 하지만 기억해둬요. 태준 씨가 여기에 도착하는 순간 당신은 살려달라고 빌게 될 거예요. 서윤의 도발에 민석은 이성을 잃고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부하들이 그를 말렸다. 전무님 회장이 도착할 시간입니다. 지금 흥분하시면 일을 그르칩니다. 민석은 씩씩거리며 물러섰다. 두고 보자. 내 그 잘난 남편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꼴을 보여줄 테니까. 그는 서윤을 다시 어둠 속에 방치한 채 공장 입구 쪽으로 향했다. 서윤은 묶인 손목을 비틀며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필사적으로 더듬거렸다. 그녀는 태준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인질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태준이 이끄는 검은색 차량 행렬이 폐공장 근처에 도착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여 밤거리를 적셨다. 태준은 차 안에서 권총을 점검하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드론이 전송해온 공장 내부의 열감지 영상에는 다수의 무장 인원과 중앙에 묶여있는 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서윤이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태준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그녀를 무사히 구해내고 놈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보안팀장이 무전을 통해 보고했다. 회장님, 저격수 배치 완료했습니다. 진입 신호만 주십시오. 태준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전원 사살해도 좋다. 단 민석이는 살려둬라. 내 손으로 직접 끝낼 테니까. 태준은 홀로 차에서 내려 공장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빗줄기가 그의 코트를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등장에 민석의 부하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겨누었다. 공장 안은 적막감이 감돌았고 그 중앙에 민석이 서윤의 머리에 총을 겨눈 채 서 있었다. 왔군 형님. 생각보다 빨리 왔어. 민석이 비아냥거렸지만 태준의 눈빛을 보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이었다. 태준은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원하던 각서다. 이제 여자를 풀어줘.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지. 먼저 무릎을 꿇어. 그리고 네 손으로 네 발목을 부러뜨려라. 그러면 생각해보지. 서윤은 태준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회장님.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태준은 서윤의 얼굴에 남은 붉은 손자국과 터진 입술을 보자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민석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다가오지 마 쏘겠어. 진짜 쏜다고.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쏴봐.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너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거다. 태준의 기백에 눌린 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공장 지붕 위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태준의 경호팀이 레페를 타고 쏟아져 내려왔다. 섬광탄이 터지며 눈을 뜰 수 없는 백색의 빛이 공장을 뒤덮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민석을 향해 몸을 날렸다. 민석이 쏜 총알이 태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태준은 민석을 바닥에 쳐박고 주먹을 날렸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민석의 코가 주저앉았다. 주변에서는 경호팀과 납치범들 간에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묶여있던 의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지만 혼란을 틈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손목의 케이블 타이를 끊어내기 시작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해야 했고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는 태준을 도와야 했다. 태준은 민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태준의 주먹이 다시 한번 민석의 복부에 꽂혔다. 민석은 쿨럭거리며 피를 토했지만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품 안에서 숨겨두었던 스위치 블레이드를 꺼내 태준의 옆구리를 찔러 들어갔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태준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민석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비명소리가 공장을 울렸다. 태준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민석의 얼굴을 보며 차가운 심판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응징이었다. 강태준의 옆구리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쳐 셔츠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초월한 상태였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폭발적으로 흐르며 그의 감각을 마비시켰고 오직 눈앞의 적들을 섬멸해야 한다는 살기만이 전신을 지배했다. 바닥에 나뒹구는 강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태준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달려드는 또 다른 용역 깡패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힘없이 쓰러졌다. 공장 안은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로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태준은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본능적으로 서윤이 있던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그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시급한 과제였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손목을 옥죄던 케이블 타이를 완전히 끊어내는데 성공했다. 손목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평범한 간호사였던 그녀가 평생 들어볼 일 없었던 흉기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때 태준의 뒤쪽 사각지대에서 잭나이프를 든 사내 하나가 비열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다. 태준은 앞쪽의 적들을 상대하느라 뒤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릴 시간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떠올리며 사내의 팔꿈치 관절급소를 향해 있는 힘껏 파이프를 휘둘렀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칼을 든 사내가 팔을 부여잡고 바닥에 뒹굴었다. 서윤의 일격이 정확히 신경을 건드린 것이다. 그 소리에 태준이 급히 뒤를 돌아보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는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는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함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는 적들을 밀쳐내고 단숨에 그녀에게 다가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친 데 없어. 태준의 절박한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막으려 손을 뻗었다. 회장님,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두 사람이 제외하는 짧은 순간에도 적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태준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다시금 전투 태세를 갖췄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윤의 천은 그에게 꺼지지 않는 연료가 되어주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서윤을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달려드는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전진했다. 태준의 경호팀 역시 압도적인 실력으로 민석의 오합지졸 부하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가고 있었다. 전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석은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며 공포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떨어진 권총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민석의 손이 차가운 총신에 닿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공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경찰차와 특공대 차량 수십 대가 공장 마당으로 들이닥치며 화려한 경광등 불빛이 깨진 창문을 통해 내부를 붉고 푸르게 물들였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민석의 부하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며 손을 들었다. 하지만 민석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총구를 태준과 서윤에게 겨누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것이었다. 서윤은 숨을 들이켰고 태준은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몸으로 가리며 민석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쏴봐. 하지만 그 총알이 발사되기도 전에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 태준의 목소리는 서늘하고 침착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악을 썼다. 닥쳐. 너만 없으면 미르 그룹은 내 거야. 이 경찰들도 내가 돈으로 매수하면 그만이야. 나는 강민석이다. 태준은 피 묻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경찰이 단순히 납치 신고만 받고 출동했을 것 같나.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네가 저지른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 위조 증거까지 모두 검찰에 넘어갔다. 지금 이 시간부로 너는 미르그룹의 전무가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다. 태준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민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공장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것은 일반 경찰이 아닌 광역수사대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민석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석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총이 그의 손에서 튕겨나갔고 형사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민석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지만 형사들은 그를 짐짝처럼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다. 화려했던 재벌 2세의 몰락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민석이 끌려나가고 상황이 종료되자 공장 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긴장이 풀린 태준의 몸이 휘청거리며 무너져 내렸다. 태준 씨.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받아 안았다. 바닥에 쓰러진 태준의 안색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셔츠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며 소리쳤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어서요.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태준의 뺨을 적셨다. 태준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와 태준을 실었다. 서윤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직접 엠브백을 잡고 호흡을 보조하며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바이탈이 불안정합니다. 수액 전개 속도 높이고 산소 포화도 계속 체크하세요. 그녀는 더 이상 납치 피해자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베테랑 간호사였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빗길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태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그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모든 위협이 사라졌고 그의 곁에는 그녀가 있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태주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웅얼거리며 서윤을 불렀다. 서윤아. 서윤이 황급히 귀를 가까이 댔다. 말씀하지 마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제발 조금만 버티세요. 태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그리고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서윤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오열했다. 그런 말 마세요. 살아서 갚아요. 평생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갚으란 말이에요. 태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위험 신호를 알리며 삐삐거리는 소리가 좁은 구급차 안을 가득 메웠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태준을 에워싸고 수술실로 이동했다. 서윤은 수술실 문 앞까지 따라가며 태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옷에 묻은 태준의 피가 아직도 따뜻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 오만하고 고독한 남자가 세상의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텅 빈 복되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다. 수술은 장장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복강 내 장기 손상과 과다 출혈로 인해 몇 번이나 심정지 위기가 찾아왔지만 집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미르 그룹의 임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고 뉴스는 강민석 전무의 구속과 강태준 회장의 피습 소식으로 도배가 되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런 세상의 소란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간은 오직 수술실 문 위의 타이머에 고정되어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집도이가 나왔다. 서윤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천만다행으로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상이 깊어 장기 손상이 심했지만 기적적으로 급소는 피했습니다. 응급처치가 아주 적절했어요. 현장에서 지혈을 잘해주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다. 살았다. 그가 살았다. 주변에 있던 비서진과 임원들도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것은 그녀가 간호사로서 겪은 수많은 죽음과 삶의 경계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슴 벅찬 승리였다. 태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서윤은 그의 곁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계약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이 그를 원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창너머로 보이는 태주는 수많은 튜브와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편안해 보였다. 서윤은 방호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 그의 침대 옆에 섰다.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크고 거친 손. 그녀는 그 손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언제까지나.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마치 그 온기에 반응하듯 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이자 그녀의 고백에 대한 무언의 대답이었다. 며칠 후 태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식도 완전히 회복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강민석의 모든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미르그룹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태준의 과감한 결단과 서윤의 헌신적인 내조가 알려지며 오히려 이미지가 쇄신되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서윤이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먹는 태준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 대신 여유와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의심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았다. 서윤이라는 존재가 그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들의 계약 결혼도 이제 끝을 맺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준은 건강을 되찾았고 더 이상 위장된 아내는 필요하지 않았다. 서윤은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성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서윤아. 서윤이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네, 회장님.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퇴원하면 우리 계약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은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완연한 가을의 색을 띠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차갑고 위태로웠다. 강태준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이서윤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가락만을 만지작거렸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등을 맞대고 싸운 전우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자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였다. 하지만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이라는 이름의 시작이 가져다준 필연적인 끝을 의미하고 있었다.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끼며 태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저택에 도착하자 사용인들이 도열하여 회장의 귀환을 환영했다. 예전과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서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아내 흉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켜낸 안주인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박 여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따뜻한 환대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고 서윤에게 잠시 뒤에 들어오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고독하고 단호해 보여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재에 무거운 오크통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건조했다.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그의 권유의 서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태준은 책상 위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약속했던 대로야. 내 아버지 빚을 모두 변제한 영수증과 위로금, 그리고 이혼 합의서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었지만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너를 내 곁에 묶어둘 이유가 없어. 너는 자유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종이 조가리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강민석은 구속되었고 내 병세도 호전되었어. 이제 너는 위험한 재벌가 며느리 연극을 그만두고 네가 원하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 그동안 고생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책상 아래 꽉 쥐어진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서윤을 사랑하기에 놓아주려 하고 있었다. 자신은 언제든 다시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고 서윤은 햇살 아래서 행복해야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수표를 꺼내 태준의 앞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빚을 갚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으니 서로 빚진 건 없는 셈 치죠.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빠져나갔다. 태주는 그녀가 나간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잡아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을 두드렸지만 그는 억지로 그 충동을 눌렀다. 이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그는 쓴 독주를 삼키듯 고통을 감내했다.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트렁크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져왔던 옷 몇 벌과 낡은 의학 서적들이 전부였다. 드레스룸에 걸린 화려한 명품 옷들과 보석들은 그대로 두었다. 그것들은 이서윤의 것이 아니라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에 부여된 소품일 뿐이었다. 짐을 싸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아 시야가 부해졌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태준이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결혼 반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반지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맑고 슬픈 소리를 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그녀는 허공에 대고 작게 속삭인 뒤 트렁크를 끌고 방을 나섰다. 복도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현관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박 여사와 사용인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목례만 남기고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그녀가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하늘에서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서윤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맞다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도련해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시각 태주는 텅 빈 침실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의 온기가 사라진 방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화장대 위에 놓인 반지와 목걸이가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가 없는 이 거대한 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가 떠난 후 찾아올 적막과 고독을 자신이 견뎌낼 수 있을까? 지난날 병상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을 지켜주던 그녀의 눈빛, 파티장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폐공장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위해 싸우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임을. 그리고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태주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갔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비서의 외침도 무시한 채 그는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차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정원을 지나고 철문을 넘어 빗줄기가 쏟아지는 도로 위를 질주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그의 고급 구두가 튀기는 물보라가 일었다.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빗속에 홀로 서 있는 그녀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신기루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태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다. 이서윤 가지마. 빗소리 사이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서윤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비에 흠뻑 젖은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젖은 셔츠 차림의 그는 천하의 재벌 회장이 아니라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오셨어요?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 상처도 다 안 나았는데. 그녀의 걱정 어린 잔소리에 태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내 상처가 문제야. 네가 없으면 내가 죽겠는데.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꽉 잡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계약 같은 거 다 집어치워. 널 보내는 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쿨한 척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기적인 놈이라서 너 없이는 안 되겠어. 내 곁에 있어줘. 간호사로서도 아니고 계약직 아내로서도 아니야. 그냥 강태준의 여자로, 내 인생의 반려자로 내 옆에 있어줘.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보잘것없어요. 회장님께 짐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고 회장님 명예에 흠이 될 수도 있어요.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런 건 상관없어. 나를 살린 건 너야. 내 썩어빠진 인생을 구원한 것도 너고. 네가 없으면 나는 껍데기일 뿐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려야 한다면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가지마. 태준의 절절한 고백에 서윤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등에 팔을 두르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사랑해요. 저도 회장님 사랑해요. 태준은 서윤을 품에서 떼어내고 주머니에서 아까 챙겨온 반지를 꺼냈다. 빗속에서 반지가 영롱하게 빛났다. 그는 젖은 도로 위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지나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서윤, 처음 만났을 때는 살기 위해 결혼하자고 했지. 하지만 지금은 살고 싶어서 너에게 청혼하는 거야. 나랑 결혼해줘.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평생 내 아내가 되어줘. 태준의 진지하고도 낭만적인 프로포즈에 서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우리. 태준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차가운 빗방울 속에서 나누는 입맞춤은 그 무엇보다 뜨겁고 달콤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빗속에 서 있었다. 폭풍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또다시 빗속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태준은 맹세했다. 이 여자를 평생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서윤은 다짐했다. 이 고독한 남자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겠노라고. 비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비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다. 1년 후 미르그룹의 자선 행사가 열리는 연회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단상에는 말끔한 슈트 차림의 강태준 회장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이서윤 이사장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미르 의료재단 설립을 선포하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사업을 발표하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주눅든 간호사가 아니라 당당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었고, 태준은 그런 그녀를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뒷좌석에는 카시트에 앉아 곤히 잠든 아기가 있었다. 태준과 서윤을 반반씩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늘 연설 훌륭했어. 당신을 볼 때마다 놀라워.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 당신 덕분이죠. 그리고 우리 민준이가 얌전히 있어준 덕분이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들의 세상은 이제 그 차가운 불빛들이 아닌 서로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여 아이를 재우고 나온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기울였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태준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기억나 1년 전 그날 비 오던 버스 정류장. 서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회장님이 물에 빠진 생쥐꼴로 달려오셨던 날이잖아요. 태준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다 실패하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내가 당신을 잡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고마워. 내 곁에 있어 줘서.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의 무릎 위에 앉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구원받았어요. 위험에 처한 건 당신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 둘 다 서로에게 구원이었던 거죠. 태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깊게 입을 맞췄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고 돌았다. 거센 폭풍우를 지나 단단해진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간호사와 위험한 재벌 회장의 기막힌 동화는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